지난 시간에는요, 읽음의 이해, 그리고 읽음과 낭독의 정의, 낭독을 위한 약속, 읽음의 목적, 낭독의 목적지, 소통의 이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앞부분에 쭉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낭독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들어와서 묵독과 낭독의 장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구체적으로 낭독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그 방법, 첫 번째 원고 이해하기 쭉 함께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표현법에 대해서 자세와 호흡과 발성에 대한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이후 말씀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강의 시작은 낭독을 위한 발음입니다. 발음은 약속이라고 앞서 말씀을 드렸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는지 상대에게 표현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발음의 기본이라고 하면요, 우리 입술이 있죠, 그리고 턱관절이 있죠, 또 입안에 혀가 있습니다. 입술, 혀, 그리고 코 부분까지 모두를 부드럽게 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너무 긴장하게 되면요, 발음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밝은 표정으로 발음하는 것이 명확하게 발음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합니다. 정확하죠? 또 밝은 표정으로 발음하면 친밀감을 느낄 수 있고요. 상대방은 진실하다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 기본적인 요소는요, 옆에 그림이 있지만 입 안에 있는 공간을 가장 크게 만들고 천천히 연습하는 겁니다. 입 안에 공간이 넉넉하면 혀가 구르고 또 거기 공기가 움직이면서 부딪힐 부분에 부딪혀서 소리를 만들어내는 그 공간이 넉넉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정확한 발음을 할 수가 있죠. 이때 요거는 천천히 하시면 좋습니다. 천천히 발음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반복해서 연습하셔야 됩니다. 내 생각처럼 발음이 될까 되지 않을까, 그런 것들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직접 자신 말의 모습을 비춰보면서 연습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발음 연습 시작해 볼까요? 우선은 모음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모음을 발음하고 그 다음에 복모음을 연습합니다. 단모음이라고 하는 것, 거기 있는 것처럼 아, 어, 오, 우, 으, 이, 에, 이, 위, 위,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옆에 모음 삼각도가 보이죠? 여기에 따라서 혀의 위치가 어디에서, 그리고 입을 얼마나 벌리고 발음하는지에 따라서 명확한 자리에서 명확한 발음이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복모음입니다. 복모음을 연습하는 것은요, 복모음이라고 하는 건 단모음 두 개가 합쳐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이하고 아가 합쳐지면 야가 되고요, 여가 되고 요, 유, 예, 예, 와, 워, 왜, 위, 의, 이렇게 소리가 나옵니다. 특성이라고 하면 이때 거울을 보시고 발음해 보시면 입이 움직여야 됩니다. 아, 이건 움직이지 않죠. 야, 이건 움직이죠. 이런 모습을 포함하면서 야무지게 연습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자음을 연습하게 됩니다. 자음과 모음을 결합시켜서 도표를 만들고 그것을 이용해서 연습하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받침을 연습하죠. 받침이 생기면 그 다음에 연음이 생겨납니다. 연음에 대한 규칙들, 이런 것들 보면서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모음이 소리나는 위치입니다. 자, 입 안에 모음 삼각도가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그대로 입 안에 들어가면, 자, 혀의 위치에 따라서 아, 에, 이, 혀가 앞으로 나오나요? 뒤로 가나요? 이, 에, 아. 더 당겨지죠? 그리고 혀가 아 하고 벌렸죠? 어, 오, 우. 입이 닫혀지죠. 대신 혀는 그만큼 높아지는 거죠. 이런 모습을 보아가면서 모음을 소리 내셔야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건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발성 연습할 때 아부터 합니다. 아는 그 혀의 위치가 가장 깊잖아요. 그러니까 목구멍 안에서 아무데도 거치지 않고 나오는 입을 가장 크게 벌리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어가 아니죠. 아 하고 가장 큰 소리를 내면서 시작합니다. 아, 그 다음에 약간 혀가 들어가면서 입은 점점 닫히죠. 아, 어, 우, 우. 이 모습을 거울로 직접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천천히 이어갈까요? 앞쪽으로. 자, 아, 에, 이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하면서 이가 닫혔죠? 닫힌 상태로 발음은 쭉 뒤쪽으로 가면 이, 위,
우 이렇게 계속 닫힌 상태에서 말을 하게 됩니다. 벌리고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닫힌 상태에서 명확하게 소리내는 것들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모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쭉 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보통 복모음을 단모음으로 발음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예 같은 경우에 이렇게 단모음으로 발음하는 경우는 안 되죠. 의가 아니고 위 명확하게 발음을 낼 수 있도록 연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음입니다. 자음이 소리가 나려면 우리 코하고 입 안에 여기저기에 부딪혀서 소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를 이 표를 보면서 한번 기억해 보시죠. 저 코부터 위에 있는 것부터 해볼 거야. 미음이 있고 니음이 있고 이음이 있습니다. 는, 이런 받침 같은 경우 다 코에서 소리가 나죠. 그러니까 코로 올라가는 숨을 맞게 되면 그런 소리는 명확히 날 수가 없습니다. 해볼까요? 안 나죠? 이런 것처럼 코가 건강을 회복하고 늘 유지돼야 미음, 니은, 이 소리가 명확하게 발음날 수 있습니다. 아래로 내려오죠? 맨 안쪽에 히읗이 있습니다. 목구멍에서 바로 나는 소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 이렇게 되죠. 그 다음 아를 붙여서 한번 발음을 해보겠습니다. 그거보다 약간 앞쪽에서 소리를 내게 되면 가, 까, 카가 되고요. 조금 더 앞쪽으로 혀가 움직이게 되죠. 그러면 자, 짜, 차 이렇게 되고 조금 더 앞으로 나오면 사, 싸 이렇게 되죠. 그리고 이에 부딪히는 가장 앞쪽으로 나오면 다, 따, 타 이런 소리가 되죠. 리을은 혀가 구르는 소리입니다. 라 이렇게 되죠. 혀가 안 구르면 나가 되고 말죠. 라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가장 앞쪽에 입술에 부딪혀서 나오는 소리가 있습니다. 바, 빠, 파. 다시요. 바, 빠, 파. 다 입술을 닫았다가 열면서 소리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자음이 소리 나는 것도 여러분이 열심히 연습하셔야 명확하게 소리를 낼 수가 있습니다. 자, 발음의 요령이에요. 첫 번째, 밝은 표정으로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표정이 밝으면 입안에 공간이 넉넉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발성도 명확하게 되죠. 소리가 듣기 싫은 소리가 되지 않죠. 그러니까 늘 밝은 표정으로 발성과 발음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입을 크게 열고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자, 아가 돼야지 입을 닫고 어는 어가 아닙니다. 다른 소리가 되죠. 그러니까 발음은 특히 입을 크게 열고 자, 아, 가, 아가죠? 명확하게 발음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 이는 닫히죠? 아이 이렇게 되죠. 열고 닫고 하는 것들을 명확하게 표현하셔야 발음이 명확하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위치를 찾아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입술 소리인지 반지, 미음인지 아니면 한지 명확하게 그 위치를 생각하면서 발음하시기 바랍니다. 발음하실 때는요. 요령은 천천히 발음하시면 돼요. 아, 이라고 명확하게 하시면 돼요. 아이 하고 제대로 안 된다고 하시면 안 되죠. 아, 이, 그 다음에 이으시면 돼요. 아이, 이렇게 아가 이렇게 이어가면서 발음하셔야죠. 처음에 천천히.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 한 번 됐다고 발음 그만두시면 안 됩니다. 반복해서 연습하시면 좋습니다. 반복해서 아가, 아이, 아가가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실증이 나더라도 꾸준히 연습하셔야 도움이 됩니다. 발음하실 때는 요 앞서서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명확한 발성을 바탕으로 해서 발음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 이 밝은 표정으로가 아니고 아 하는 발성 공부를 충분히 하셨으면 아, 아이 밝은 표정으로 입을 크게 열고 이렇게 명확하게 발음하시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억양에 대한 말씀입니다. 억양은 설명드리기도 쉽지가 않고요. 실제 따라서 하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억양은 악센트가 있고 강조할 부분이죠. 비악센트, 강조하지 않는 부분이죠. 이런 것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해서 말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억양이죠. 여러 요소가 있는데 우선 길이에요.
한 언어 형식을 발화하는 데 걸리는 시간입니다. 나는 네가 좋아라는 말이 있다고 하죠. 천천히. 나는 네가 좋아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악센트를 가지고 표현할 것인가? 이런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길이는 나는 네가 좋아하면 네가가 강조됩니다. 그 다음에 세 개예요. 주로 악센트는 세 개 발음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나는 네가 좋아 이렇게 얘기하면 그것이 숨을 크게 사용하면 큰 소리가 되죠. 그러면 네가가 강조되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높낮이에요. 성대를 어느 만큼 넓히고 좁히냐에 따라서 높은 소리 아니면 낮은 소리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성대를 건강하게 가지면 원할 때 높은 소리도 낼 수 있고 원할 때 낮은 소리, 편안한 소리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나는 네가 좋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때는 길이를 강조하지 않더라도 높낮이로도 강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요소를 잘 이용해서 억양을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표준말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억양이라고 하는 거는 의미를 결정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갈래, 어디 가겠다는 뜻이죠. 갈래? 물어보는 겁니다. 갈래, 내가 가겠다는 뜻이죠. 억양은 의미를 줍니다. 그리고 책에 고유적인 특성이 있어요. 지역에 따라 특성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또 어느 만큼 생각하느냐 그 방법에 따라서도 그 직업군에 따라서도 고유한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억양의 단위로 쉼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자, 예가 있어요. 예쁜 아기의 웃음이 있습니다. 예쁜 아기의 웃음, 예쁜 아기의 웃음 다르죠. 예쁜 웃음이 될 건지 예쁜 아기가 될 것인지 어디를 끊어 읽느냐에 따라서 다르다고 하는 거죠. 아름다운 그 여자의 마음씨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름다운 그 여자의 마음씨, 그 여자의 마음씨가 아름다워요. 또 바꿔서 아름다운 그 여자의 마음씨, 그 여자가 아름다운데 그 사람의 마음씨가 어떤지는 지금은 알 수가 없죠. 이렇게 끊어 읽는 것, 쉼으로 구분할 수가 있다. 이게 억양의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원고를 보고 어떻게 강조를 하실까 할 때는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의미도 구분하고 실제 강세를 줄 수 있고 강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억양의 핵입니다. 자, 문장 중에 어디를 두드러지게 할 것인지, 높이를 어떻게 할 것인지, 낮게 할 것인지, 내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 그 부분은 이제 조금 전에 예를 드린 것처럼 나는 내가 좋아가 있는데 어떤 부분이 강조되느냐에 따라서 의미는 전혀 달라질 수가 있고 비슷하지만 강조되는 부분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나는 네가 좋아. 나는 너를 싫어한 게 아니다. 좋아한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두 번째, 나는 네가 좋아. 나는 옆에 있는 네 친구가 아니고 바로 네가 좋다. 이런 이야기가 되죠. 세 번째, 나는 네가 좋아.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이 아닌 내가 너를 좋아한다는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눈을 감고 들어보실까요? 나는 네가 좋아. 나는 네가 좋아. 나는 네가 좋아. 다르죠? 이런 것처럼 이 표준말이라고 하는 건 그 억양을 가지고도 구분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분명히 기억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낭독을 잘 하시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정확한 표현법에 대해서 설명을 다 마쳤습니다. 명확하게 표현한다고 하는 것,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건 약속이기도 합니다. 분명한 약속에 따라서 올리고 내리기도 하고 발음도 명확하게 하고 또 억양도 명확하게 하고 명확하게 표현하고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 이것이 낭독하는 데 있어서 낭독의 목적이 전달이라고 아까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낭독의 기본적인 목적이 바로 전달이라고, 마음의 전달이라고, 내 이해의 전달이라고, 내 생각의 전달이라고 지난 강의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것처럼 정확하게 전달하는 게 첫 번째 목적입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충분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넉넉하게 해야죠. 어떻게 넉넉하게 할까? 그것은 바로
글의 내용뿐 아니고 읽는 사람의 감정, 이해, 가치관 이런 것들을 다 보태서 인격적인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 방법을 이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원고에 표시를 하는 겁니다. 지난번 강의 때 잠깐 설명을 드리긴 했죠. 강조할 점, 강조를 위해서 쉰다든가 특별히 주의해서 발음을 명확하게 해야 되고 다른 발음과 혼동될 수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리미리 표시를 해두는 거죠. 체크 표시합니다. 이 부분 중요해. 이런 설명이 될 수 있죠. 사선, 끊죠. 이 부분은 반드시 끊어서 읽는다. 이렇게 표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동그라미라고 그 부분을 쳐놓게 됐거든. 그거는 특별히 강조할 부분이죠. 그리고 밑줄을 긋는다. 이 부분은 조금 더 천천히 읽어라. 문장 부호는 여러분들이 필요에 따라서 만들어 쓰셔도 되고요. 얼마든지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이제 말씀드린 부분은 제가 방송을 하면서 방송 원고에 표시를 했던 점들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보다 조금 더 유익하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표시를 하고 방송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강조하기입니다. 어떻게 강조할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억양의 높낮이를 가지고 강조를 하죠. 그리고 소리를 크게 할지 작게 할지 그걸 가지고 결정을 합니다. 높은 소리인지 낮은 소리인지 큰 소리인지 작은 소리인지 또 천천히 발음을 하는지 아니면 빨리 발음을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강조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구분됩니다. 그리고 음색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드럽게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좀 더 딱딱하게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포즈를 이용하죠. 앞부분과 뒷부분에 포즈를 두면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건 바로 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죠. 포즈를 이용하는 것도 아주 훌륭한 방법입니다. 연습하시면 얼마든지 좋은 효과를 거둘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강조하는 부분과 대비되는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문장의 모든 부분을 다 강조하면서 읽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의미를 위해서도 그렇고 힘도 그렇고요. 다른 부분들은 그럼 어떻게 표현할 거냐? 다른 부분들은 편안하게 흐르도록 읽으셔야 됩니다. 평탄한 억양을 이용하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속도를 약간 빨리 합니다. 빨리 읽는다고 서두르는 게 아니고 강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읽는 거죠. 나는 네가 좋아. 이렇게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소리의 크기를 약간 줄일 수 있는 거죠. 나는 내가 좋아. 내가와 좋아가 구분되는 거죠. 평탄하게 약간 빠르게 약간 낮게 그리고 그렇게 발음을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아무리 작아도 들려야 돼요. 나는 내가 좋아. 너무 작아서 안 들리면 말하는 목적이 달성되지 않습니다. 나는 네가 좋아. 이렇게 하더라도 분명히 들릴 수 있도록 발음하시는 것. 이게 가장 효과적인 발음법이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정확한 음성 표현법의 결론과 같은 부분입니다. 제가 일하면서 아나운서로 특히 일하면서 가장 많이 받은 질문에 대한 답이기도 합니다. 좋은 음성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늘 받던 질문입니다. 거기에 대한 것들을 여러 가지로 제가 설명해 왔는데 그걸 여기 오늘 여러분께 강의를 드리는 김에 쭉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잘 훈련된 음성을 갖도록 연습하셔야 되는 겁니다. 훈련된 음성이라고 하는 건 어느 한 시간에 제 강의를 한 시간 듣고 그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미리 타고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상당히 열심히 연습하고 부지런히 연습하면서 좋은 음성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성, 발음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많은 연습을 할 수 있도록 그 전에 호흡법도 마찬가지예요. 깊은 호흡을 위해서 넉넉한 호흡을 위해서 많은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꾸미지 않은 음성입니다. 일부러 좋은 목소리를 만들겠다고 성대를 꾸미고 힘을 주는 분들도 있는데 절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절대 꾸미지 않은 자연스러운 음성을 위해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는 소리면 충분합니다. 한다든가 이런 것들 다 좋지 않습니다. 했는데 이렇게 하셔도 좋지 않죠. 자, 두 번째 음성 꾸미지 않고 자연스럽게 내셔라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좋은 음성을 가지려면은 무엇보다도 정신과 육체가 다 건강하셔야 됩니다. 우리 몸이 피곤하지 않습니까? 상태가 좋지 않으면 목소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기분이 좋지 않아도 좋은 목소리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직업적으로 전문적으로 말을 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건강한 정신 상태가 아니면 좋은 방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좋지 않은 일이 있어도 방송 들어갈 때는 기분부터 밝게 합니다. 그리고 몸을 건강하게 하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성대를 절대 무리하게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대에 힘을 주어서 큰 소리로 무리하게 사용하는 것들 절대 좋지 않습니다. 노래방에서 아주 큰 소리를 무지무지 오랫동안 하신다. 이런 것들은 성대에 결코 좋지 않습니다. 무리하지 않고 자연스러운 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하시고요. 연습을 하시더라도 지나치게 큰 소리를 연습하시는 건 좋지 않습니다. 큰 소리로 말을 해버릇하면 성대가 거기 익숙해지죠. 따라서 성량도 커집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크게 하면 성대가 상처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물도록 몸의 상태를 유지하지 않으면 성대는 바로 그대로 굳어져서 딱딱한 목소리를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대는 부드럽게 연습을 하시고 그리고 큰 소리를 하되 무리하지 않게 연습을 하셔야 좋은 목소리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성대를 너무 무리하게 쓰시면 또 피곤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로 건강을 유지하도록 유의하지 않으시면 성대가 망가질 수 있습니다. 주의하십시오. 그리고 또 이 몸이 그리고 좋은 소리가 쭉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자극성 있는 음식이나 기호품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술, 담배 같은 것 지나치게 매우고 짜고 이런 음식들은 드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특히 술, 담배 같은 것들은 결코 제가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자극성 있는 음식은 또 물론 식도를 통해서 우리 몸 안에 들어가게 되지만 바로 옆에 있는 기도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결코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한 맑은 공기로 호흡하도록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그렇게 자동차가 많이 다니는 길이라든지 공기가 좋지 않은 탁한 곳에 먼지가 많은 곳에 특히 거기서 발성 연습을 하거나 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성대를 위해서 가장 좋은 음식이 뭔가요? 방법이 뭔가요? 하면 제가 결론적으로 드리는 말씀이 맨 마지막에 있는 것입니다. 최고의 음식은 따뜻하고 맑은 물입니다. 따뜻한 온도는 우리 몸을 부드럽게 만들어주고요. 긴장을 완화시켜줍니다. 맑은 물은 몸 안의 먼지를, 목 안의 먼지를 쭉 닦아줄 수가 있습니다. 성대를 위해서 최고의 음식은 바로 이 말씀, 따뜻하고 맑은 물입니다. 저도 평생 방송을 하면서 항상 따뜻하고 맑은 물, 더운 물을 가지고 들어가서 방송을 하곤 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중간중간 어쩌다가 내가 뜻하지 않게 목소리가 갈라지거나 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사람인데요. 그럴 수 있죠. 그럴 때는 이 맑고 따뜻한 물로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좋은 음성을 가지고 그렇게 많이 연습하고 그리고 좋은 정신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좋은 음식을 만들고 좋은 낭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낭독의 실제입니다. 이제까지 좀 말씀을 드렸으니까 실제 낭독을 해봐야죠. 그럼 어떻게 할까?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낭독은 글을 읽는 거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떤 글을 어떻게 읽을까?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글의 종류를 우선 5가지만 제가 정리해 봤습니다. 우선 정보의 글입니다. 정보를 담은 글이죠. 신문, 방송의 기사가 대표적이죠. 또 내레이션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고서도 있죠. 이럴 때는 항상 중심 내용이 어떤 것들인지를 먼저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잘 강조해서 듣는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듣더라도 기사 같은 것들은 쉽게 바로 오해 없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읽어 나가셔야 됩니다. 그 다음엔 설득을 위한 글입니다. 논설문, 이언설문, 또 광고의 글, 안내문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은 우선 논리적으로 구조가 명확한 게 특성입니다. 연설이나 논설 같은데 논리가 빠지면 듣는 사람들은 상당히 싫어합니다. 그리고 잘 이해하지도 못합니다. 논리적으로 말을 잘 하지는 못하더라도 듣는 사람들의 구조는 항상 논리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3단 문법이 됐던 서론, 본론, 결론이 됐던 항상 인과의 법칙에 따라서 설명을 합니다. 원인과 결과인 것이죠.
식사를 하지 못했더니 배가 고프네? 이런 것들은 논리입니다. 간단한 것부터 복잡한 것까지 늘 듣는 사람의 그 논리적 구조에 맞춰서 말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글도 그래야 하고 표현하는 음성 표현, 낭독도 그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친교의 글입니다. 보통 편지를 통해서 마음을 주고받고 많이 했죠. 예전에 연애 편지 같은 것들이 대표적입니다. 그 또 일기 이런 것들이 있죠. 그렇다고 하면 내 마음을 담아서 전하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항상 그 글을 쓴 사람의 생각, 그 마음을 먼저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모든 낭독이 다 그렇지만 특히 친교의 글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 작가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또 편지나 일기를 쓴 상황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잘 표현될 수 있도록 읽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정서의 글입니다. 정서적인 글, 대표적인 게 시입니다. 아이를 위한 동시, 그리고 오래전에 운율을 갖춘 시조, 모두가 정서의 글이죠. 이 글의 특성이라면 운율입니다. 대부분들, 물론 산문시도 있지만 대부분들은 운율을 갖춥니다. 산문시라 하더라도 운율을 갖추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그 운율이 드러나도록 읽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시어의 느낌이 잘 표현되도록 읽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시어라고 하는 것들은 작가가 쓸 때 잘 골라 쓰지 않습니까? 같은 뜻이라 하더라도 어떠한 느낌이 나도록 할까? 아침, 저녁, 느낌이 각각 다르죠? 그런 것들을 잘 표현하고 발음, 어조, 억양 이런 것들을 잘 표현하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작가의 정서가 잘 드러나도록 속도를 조절하면서 읽으셔야 됩니다. 이 말씀 왜 드리냐면요. 시라고 하면은 대부분들은 시는 함축적인 언어를 사용합니다. 의미도 함축적이고요. 여러 가지 글의 표현법 가운데서 은유를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것을 발화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듣고 이해할 때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적절한 속도를 유지하지 않고 후딱 읽어내리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낭독이 끝나는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읽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 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죠. 이야기 글이라고 하는 건 보통 요즘 유행하는 말로 스토리텔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것이든 이야기라고 하는 것들은 사람들에게 소구되는 그 도수가 상당히 높습니다.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이야기에 대한 것이죠. 지난 시간에도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욕망, 자기를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 본능 이런 것들을 드러내는 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욕망에 가장 기본적인 욕구에 소구하는 글이다 이렇게 표현드릴 수가 있습니다. 소설, 희곡, 수필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여기에는요 그 인물, 그 사람에 대한 것들, 그 배경, 또 사건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이런 게 분명히 보여지도록 읽으셔야 합니다. 이야기글이라고 하는 것들은 사람에게 아주 그 적극적으로 소구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두 개의 채널이 있어서 한쪽에서는 아주 중요한 뉴스를 방송하고 한쪽에는 아기자기한 드라마를 방송한다고 하면 거의 드라마 쪽의 시청률이 높습니다. 이게 사람이 가진 기본적인 본능이다. 그러니 거기에 맞춰서 읽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는 실제 글을 어떻게 읽을 것인지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와 함께 뉴스를 읽어보실까요? 물론 저는 아나운서 출신이어서 뉴스 읽는 일이 아주 익숙합니다. 거의 평생에 걸쳐서 뉴스를 읽으면서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경우 익숙하지 않더라도 신문기사, 요즘 포털을 통해서 기사 많이 읽지 않으십니까? 그런 것들을 소리내서 읽으시면 바로 방송 뉴스가 됩니다. 특별한 건 아닙니다. 자, 뉴스 문장 하나 제가 적어왔거든요. 읽어보실까요? 우선 속으로 묵독을 하시면서 뜻을 생각해 보시죠. 자, 시작. 대부분 묵독을 하시게 되면 이 정도면 한 번 읽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으로 안 되면 한 번 더 하는 거죠. 시작. 짧은 문장이니까 이쯤이면 이해하실 겁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뉴스입니다. 넣으셔도 되고 그렇지 않아도 되고요. 올겨울에 강력한 추위가 찾아올 것 같다. 이런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이런 뉴스 문장은 항상 특징적인 것이 맨 앞에 모든 결론이 다 있습니다. 첫 줄만 읽어도 뉴스가 됩니다.
그리고 끝부분은 시간 없으면 잘라도 됩니다. 그러니까 본론은 올겨울 추울 거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계속 이해하면서 읽어갑니다. 누가 그렇게 이야기했느냐? 기상청이라는 거죠. 그런데 왜? 하는 궁금증이 생기지 않습니까? 지구온난화? 지구온난화면은 더 따뜻해지지 겨울이. 왜 추울까? 그 이유를 설명하죠. 북극의 빙하가 녹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데 그렇게 되면 극지방의 한기가 우리나라까지 내려오는 현상도 심해진다. 그런가? 잘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은데 어쨌든 그래서 올겨울의 한파가 아주 혹독하다. 얼마나 추우면 혹독하다고 표현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읽은 거죠. 그래서 거기 덧붙이는 표현입니다. 추위가 계속되는 기간인 한파 일수라고 표현하거든요. 한파 일수가 며칠인지 보통 100일이 넘으면 아주 추운 날인 거죠. 추위가 계속돼야 한강도 얼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100일이 넘어? 큰일 났네. 작년에 이 기사 쓸 때 제가 찾아보니까 작년이 추위가 계속되는 것도 103일 이렇게 아주 추울 때 2013년에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걸 넘어설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읽을까? 제가 우선 한번 읽어볼게요. 뉴스입니다. 올겨울 강력한 추위가 찾아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상청은 지구온난화로 북극의 빙하가 녹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면서 극지방의 한기가 우리나라까지 내려오는 현상도 심해져 올겨울 한파가 매우 혹독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또한 추위가 계속되는 기간인 한파 일수도 100일이 넘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런 거죠. 이런 것들 그냥 읽기가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원고에 표시를 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자, 이렇게요. 자, 빨간 걸로 표시를 했습니다. 뉴스입니다. 끊으라는 거죠. 올겨울 이렇게 쉼표인데 이건 아주 짧게 끊을 때입니다. 올겨울 강력한 이렇게 읽지 않는 거죠. 올겨울 강력한 추위가 찾아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잠깐 끊었습니다. 끝에는 마침표가 있으니까 당연히 끊는 거죠. 근데 빨간 글씨로 강력한 추위가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동그라미를 하셔도 되고요. 위에 점을 하나씩 찍으셔도 됩니다. 강력한 추위가 찾아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면은 여러분들은 강조하는 부분과 강조하지 않는 일반 부분을 구분하실 수가 있죠. 강력한 추위가 찾아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그 다음 기상청은 그렇죠. 보통 주어에서 많이 끊습니다. 그리고 지구온난화로 북극의 빙하가 녹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면서 이렇게 완급을 조절해가면서 읽으실 수 있죠. 또 극지방의 한기가 우리나라까지 내려오는 현상도 심해져 여기 끊으셔야 되는 거죠. 올겨울 한파가 매우 혹독할 것이라고 이렇게 노란 부분이죠. 이런 부분은 특히 강조가 되어야 될 부분이지 않습니까? 저는 노란 칠을 매직 칠을 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다른 표시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고 끊죠. 추위가 계속되는 기간인 한파일수도 여기도 강조죠. 속도를 한파일수 이렇게 읽으면 오해도 됩니다. 기간인 한파일수도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 100일이 넘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뉴스를 하나 읽어내는 겁니다. 쉽죠? 간단하죠? 그렇게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되돌려서 다시 읽으셔도 되고요. 저랑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속도를 조절하면서 같이 읽으면 쉽습니다. 자, 시작. 올겨울 강력한 추위가 찾아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상청은 지구온난화로 북극의 빙하가 녹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면서 극지방의 한기가 우리나라까지 내려오는 현상도 심해져 올겨울 한파가 매우 혹독할 것이라고 내다보았습니다. 또한 추위가 계속되는 기간인 한파 일수도 100일이 넘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잘 되시나요? 자꾸 연습하시면 됩니다. 다음 글 볼까요? 정서의 글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목마와 승려 시입니다. 세월이 가면이라는 시죠. 이 시는 어떻게 읽을까요? 연이 끊어져 있습니다. 연이 하나, 둘, 셋, 넷, 5개 연이네요. 쭉 2행에 가면서 읽습니다. 하나하나 거의 산문시에 가깝지만 쭉 한번 제가 읽어보는 걸로 이 부분은 대신할까 합니다. 세월이 가면 그리고 보통 거기에다 박인환 씨의 시죠. 보통 작가 이름을 넣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읽어나가면 됩니다.
가능한 한 빠르지 않게, 조금 전에 우리가 뉴스를 읽었는데 그거보다 빠르지 않게 읽으시면 좋습니다. 지금 그 사람 이름은 잊었지만 그의 눈동자 입술은 내 가슴에 있어. 가능한 한 천천히 운율을 생각하면서 읽어하시면 됩니다. 바람이 불고 비가 올 때도 붙일 땐 붙일 수 있죠. 나는 저 유리창 밖 가로등 그늘의 밤을 잊지 못하지. 그 다음에 우리 잘 아는 부분이죠. 사랑은 가고 과거는 남는 것. 여름날의 호숫가, 가을의 공원, 그 벤치 위에 나뭇잎은 떨어지고 나뭇잎은 흙이 되고 나뭇잎에 덮여서 우리들 사랑이 사라진다 해도 지금 그 사람 이름은 잊었지만 그의 눈동자 입술은 내 가슴에 있어. 내 서늘한 가슴에 있건만.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야기 글이죠. 따로 읽지는 않을게요. 메밀꽃 필 무렵, 제가 좋아하는 글인데 그 중에서 가장 중심되는 아주 서정적인 표현이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지만 그 중에서 짐승 같은 달의 숨소리가 손에 잡힐 듯이 들리며 이런 것들이죠. 이런 표현 하나하나를 이해하고 마음에 두시면 충분히 아름답게 읽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제 강의의 그 마지막 부분입니다. 경청입니다. 왜 낭독을 하는데 경청이 필요할까 잘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낭독이라고 하는 것들은 말로 가는 과정이라는 설명도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서로 소통을 위한 것입니다. 소통은 일방적이 되면 어렵습니다. 쌍방, 양방향이 돼야 하는 거죠. 경청은 양방향의 소통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입니다. 인간의 그 언어 활동, 언어 기능 크게 네 가지라고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쓰고, 읽고, 말하고, 듣습니다. 이 네 가지는 모두가 자신을 표현하고 상대가 듣고 다시 돌려받고 하는 과정입니다. 이런 소통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목적이고 낭독하는 목적이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경청입니다. 보통은 이 부분을 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경청이 어떤 것들인지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경청이 주는 유익함이 무엇인지,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은 잘 듣지 못합니다. 잘 듣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잘 듣는지 이 말씀을 쭉 드릴게요. 인간 언어 행위의 하나입니다. 말씀드렸죠? 듣기는 그 중에 하나라는 거죠. 쓰고 읽고 말하고 듣는 마지막에 있지만 사실 가장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 언어 행위라고 하는 건 어떤 것들이냐? 자, 고립,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본능적인 행위가 언어 행위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언어 행위는 존중하고 존중을 받으려는 행위입니다. 이해하고 이해를 받으려는 행위입니다. 내가 말할 때는 이런 목적이 다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두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옆에 두 사람이 지금 있잖아요. 두 사람 사이가 있죠. 그리고 차이가 있습니다. 똑같지 않습니다. 누구도 똑같지 않습니다. 그럴 때 그 차이와 사이를 관계로 바꾸어가는 과정입니다. 그것이 바로 언어 행위입니다. 그리고 상대에게 내 생각과 뜻을 전해서 설득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인간 행위는 그 읽기의 행위라고 하는 것들은 잘 말하기 위한 선제 행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들은 잘 말하기로 이어진다. 또 여러분들 보통 그렇게 생각하시죠. 자, 경청이 주는 유익함입니다. 상대의 인성, 감정, 가치 이런 것들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상대의 말을 들어준다고 하는 건 상대를 인정하는 거죠. 그 중에 어떤 것? 상대의 인성, 좋은 사람이다. 상대의 감정, 슬픔, 기쁨, 고마움 모든 것들을 내가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상대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내가 인정하는 행위가 들어주는 유익함입니다. 그러니까 잘 듣지 않으면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무시할 수 있다. 그러니 얼마나 무서운 행위입니까? 경청은 이래서 유익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태도와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내가 잘 들어주지 않습니까? 상대는 내가 잘 들어주는 것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태도도 바뀝니다. 그 사람의 행동도 바뀌죠. 그리고 상대의 말을 잘 들으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좋은 정보도 얻게 되죠. 흘려 들으면 이런 것들을 놓치게 됩니다. 그리고 상대로부터 나를 존중하고 나를 이해하는 부가적인 이득도 얻게 됩니다. 내가 잘 들어주면 그 사람도 나를 존중한다는 거죠.
잘 이해하게 된다는 거죠. 결국은 진정한 관계 맺기가 되는 겁니다. 내 말을 잘 들어주는데 고맙지 않습니까? 진정한 관계를 맺고 궁극적인 소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잘 들어주지 않는 사람에게 내 얘기는 대충 하고 마는 거죠. 요즘 많은 강의가 온라인으로 이루어집니다. 온라인의 어려움이라고 하는 건 상대가 경청하는지를 내가 확인하기 어렵다고 하는 거죠. 진정한 관계 맺기 어렵죠. 그러나 여러분은 제 강의를 경청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자, 잘 듣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몇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건 신체 조건입니다. 청각. 실제 안 들리는 거죠. 무슨 소리 하는지. 뭐 연세가 높아져서 그럴 수 있고 상처를 입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신체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이든 내가 들었을 때 그걸 이미지로 직접 만들어가지 못하면 첫 시간에 첫 강의 때 제가 말씀드린 거죠. 어떤 외부의 자극을 이미지로 만들어서 지도로 만들어가는데 그런 능력이 부족하면 안 들리는 거죠. 소리가 소리인데 뜻을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언어 감각. 내가 어떤 것들을 받아들였을 때 그것이 내 언어로 바로 인지가 되지 않으면 그 둔감하면 잘 못 듣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배우지 않은 외국어를 누가 이야기하면 우리가 바로 잘 듣지 못하게 되는 거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또 하나는 우리의 사고방식이 굳으면 남의 말이 안 들려요. 내 생각이 굳으면 상대방의 말이 들리지 않는 거죠. 나랑 전혀 말이 통하지 않는다. 바로 이런 거죠. 이게 잘 듣지 못하는 겁니다. 신체적으로도 실제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배타적인 태도를 가지게 되고 공감 능력이 부족하면 상대의 말을 실제적으로 듣지 못하게 됩니다. 그건 정신 영역이 아닐까요? 정신은 육체에 깃들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체 조건도 잘 만드셔야 됩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잘 몰라서 그래요. 알지 못하면 듣지 못합니다. 어떤 것들이 내 주변에서 많은 것들이 변하지 않습니까? 요즘 언어라고 하는 것들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살아있는 생물과 똑같습니다. 계속 변화합니다. 그런데 요즘 특히 젊은이들의 언어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변화에 민감하지 못하면 그 말을 절대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거죠. 국제시대 아닙니까? 간단한 외국어 정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 알지 못합니다. 그런 것들을 알려는 노력이 우리에게 부족하다면 알 수가 없습니다. 마음을 닫으면 알지가 못합니다. 마음을 열고 대하셔야 우리가 잘 들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결론 삼아 드리는 말씀은 잘못된 태도입니다. 우리 태도를 제대로 가져야 잘 들을 수 있습니다. 잘못된 태도의 첫 번째는 골라서 듣는 겁니다. 상대가 말하는데 자기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죠. 이것이 잘못된 태도의 가장 대표적인 겁니다. 어떤 내용이든 상대의 말을 내가 잘 들어주겠다는 태도가 있어야 잘 들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상대를 단정 짓는 거죠. 저 친구 원래 그런 친구야. 그러니 어떤 얘기를 해도 뭐 그 안에 뭐 그 생각이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들으면 상대의 말을 제대로 다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내 굳은 생각 안에 무엇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마치 내 생각에 그릇이 있는데 상대의 생각이 담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릇을 엎어놓으면 상대의 생각이 담길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를 미리 단정 짓지 마셔야 됩니다. 비슷한 얘기인데요. 내용을 미리 추정하는 거죠. 저 사람 말하면 늘 그래. 우리 엄마 아버지는 늘 잔소리만 해. 우리 손자 손녀들은 내 말이라면 귀등으로 들어. 이렇게 미리 그 태도나 내용을 추정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그 이야기를 듣는데 딴 생각하면서 들어요. 이러면 안 되죠. 어디 사찰이든 교회든 가서 설교 들을 때 다른 생각하면 귀 안 들어오죠. 그리고 또 친구가 얘기할 때 지루하면 이미 딴 생각합니다. 그러다 태도 때문에 폰을 보고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면서 다른 행동은 못하지만 들을 때 다른 생각을 하면 그 태도로는 잘 들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얘기죠. 상대가 이야기를 하면 조금 듣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 말하고 싶어 합니다. 누구나가 듣기보다 말하기를 좋아해요. 그러나 그렇게 하셔서는 제대로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상대가 이야기를 하면 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내 태도가 결정되지 않습니까? 그럼 언쟁을 하고 싶어 하기도 해요. 그러나 언쟁을 하려 들면 결코 제대로 들을 수 없습니다. 끝까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이제 잘 듣는 법에 대한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상대에게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상대방을 잘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미리 내 머릿속에 가진 생각들을 내려놓고 어떤 말을 하든지 내가 꼬박꼬박 제대로 들으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죠. 그 다음에 상대방이 말을 할 때 내가 같은 주제에 대해서 말하고 싶지 않습니까? 어제 거기 갔는데 그 음식점 아주 음식 맛있더라. 그래? 나도 가봤는데 거기에는 그 음식보다 이 음식이 더 좋은데 말하고 싶잖아요. 그러지 말고 끝까지 들으셔야 됩니다. 내가 이런 일을 했는데 우리 애가 말을 안 들어서 그러면 얘 그거는 다행인 줄 알아.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애는 이런단다. 참견하고 싶고 내 말을 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는 결코 잘 듣기 어렵습니다. 그렇게 해서 잠자코 끝까지 집중하면서 들으셔야 됩니다. 아주 어렵죠? 한번 해보십시오. 해보시면 효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상대방을 도와주면서 그 말을 듣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주 중요하죠. 상대방이 편안하게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상대방이 말할 때 우선 내가 다른 태도로 하고 하면 저 사람이 다른 말 하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상대가 쉽게 말하지 못합니다. 편안하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구나.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고개를 끄덕일 수도 있고 상대방이 계속해서 내 이야기가 상대방에게 받아들여진다고 생각하면 그 말을 쭉 이어갈 수가 있죠. 네. 그 다음에 상대방의 말을 편견 없이 들어라. 조금 전에 잘 듣지 못하는 이유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편견이 없으면 잘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얘는 원래 이러니까 이런 말을 하더라도 이건 거짓말일 거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들으면 안 됩니다. 그런 생각을 내려놓을 때 상대방의 말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을 여세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든 내가 이해하고 그 입장이 오죽했으면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말을 할까 이해하면서 들어주십시오.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까요? 경청하는 모습을 직접 보여주십시오. 공감과 반응이에요. 상대방의 말을 내가 공감하면 상대가 더 잘 말할 수 있고 그 유익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좋은 관계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반응을 보여주세요. 어떤 반응 못하겠다. 요즘 아이들 표현으로 3가지만 하세요. 헐, 대박, 그래? 이렇게. 기가 막힌 것들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어머나 어쩌면 이렇게 할 수도 있고 헐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그리고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긍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싶다. 와 아니면 대박 이렇게 표현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뻔히 아는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래? 그런 게 다 있었어? 이런 반응을 하면서 보여주면 상대가 상당히 좋아합니다. 내 말을 쭉 잘 들어주는구나.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 감정을 누르십시오. 나를 비판해도 비난해도 쭉 끝까지 누르고 들으십시오. 나중에 한꺼번에 대답을 하십시오. 아니면 그냥 듣기만 해도 충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거기 집중한다. 고개를 끄덕여주고 어떨 때는 간단하게 메모를 하기도 괜찮고요. 그렇게 상대가 내가 집중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들은 내용을 필요할 때는 확인하면서 들어주십시오. 아니 거기를 어제 갔다는 말이지 그저께가 아니고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고 네가 갔다는 얘기 아니야? 이렇게 내용을 확인하면서 들으면 그러니 얼마나 더 기가 막혔겠니?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비판을 참으세요.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여유 있게 들어주십시오. 거기에 내가 말참견하고 싶어하고 하는 것들, 감정 표현 이런 거 끝까지 참을 수 있을 만큼 참으십시오. 지난 시간과 이 시간까지 제가 오늘 쭉 강의를 했는데 그 강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가장 따라하기 힘든 부분이 바로 이 경청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노력을 하시면 하실수록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 거저되는 일은 없습니다. 저절로 되는 일도 없죠. 특히 말하기, 인간의 언어 활동, 쓴다든지 쓴 것을 말하고 또 그것을 듣고 읽는 이런 모든 행위는 많이 연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누구나가 다 해요. 언어 활동은 특별히 하자가 있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는 누구나가 다 합니다. 그러나 잘하기는 어렵습니다. 낭독 또한 그렇습니다. 잘 낭독하기 위해서는 많이 노력하고 연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으로부터 잘 경청하는 태도로 얻는 것도 복입니다. 이런 모든 4가지 과정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까지 말씀드린 모든 것들을 합친 표현이기도 합니다. 좋은 낭독이 과연 무엇일까? 우선 마음을 다해서 이해하시는 겁니다. 글을 이해하고 상대방을 이해하십시오. 그리고 글의 내용을 공감하십시오. 그리고 상대방을 배려하십시오. 이것이 좋은 낭독입니다. 읽는 사람도 그렇고 듣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서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마음으로 그렇게 다 하셨으면 힘을 다해서 준비하십시오. 실제 읽는 시간이 1시간이면 준비하는 시간은 아무리 짧아도 2시간은 돼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실제 방송하는 시간보다 배 이상의 준비를 합니다. 그것이 실제 방송을 더 편안하고 효과적으로 만들어 왔고요. 그 방법을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십시오. 준비를 위한 노력이라면 보다 많은 시간을 노력할 수 있습니다. 발성 연습 1시간의 낭독을 위해서 1시간 노력하는 것 아니죠. 몇 달, 몇 년을 노력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렵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시면 됩니다. 분명히 그거는 제가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 다음에 마음과 인격을 담아서 글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그 글을 역시 마음과 인격을 가지고 들어주십시오. 그러면 기쁘고 아름다운 소통을 이루게 됩니다. 기쁨과 아름다움, 바로 인간관계의 최종적인 목적이기도 하죠. 소통의 목적이죠. 그리고 우리 살아가는 최종적인 길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저는 기쁘고 아름답다라고밖에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강의의 제목도 낭독, 읽음과 들음의 미학입니다. 그 미학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으리라고 믿고 실제 그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갈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혹시 질문이 있거나 할 때는 아래쪽에 있는 이메일을 이용한다거나 보내주시면 아는 대로 답을 드리겠습니다. 경청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